천체 관측은 우주의 별, 행성, 해성, 그리고 유성 등을 관찰하는 과학적 활동입니다. 이 관측 활동은 고대의 맺는 관찰에서 시작되어 현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측까지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와 관찰로부터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했습니다. 천체 관측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맨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고대부터 인간이 우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체 관측에 사용되는 장비는 쌍안경과 같은 간단한 도구에서 시작하여 천문대의 대구경 망원경, 우주 망원경, 인공위성 등 다양한 첨단 장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취미로 하는 천체 관측부터 전문적인 천문 연구에 이르기까지 관측의 목적과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초기에는 지구 표면에서만 천체를 관측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 공간, 특히 지구 궤도상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관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천문학의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천체 관측의 주요 대상은 별자리, 항성, 해성, 유성, 행성, 달, 소행성 등 다양합니다. 이들 천체의 관찰을 통해 우주의 구조, 별과 행성계의 형성과 진화, 우주의 크기와 연령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체 관측을 통한 지식의 축적과 이론의 발전은 천문학이라는 과학 분야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천문학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관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체를 관측하는 데는 다양한 망원경과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천체 관측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목적에 따라 망원경 자체의 형식, 사용법, 수단, 부속 장치 등에서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실시 관측입니다. 실시 관측은 천체 관측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저반경을 통해 천체를 직접 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태양, 달, 행성 등의 표면 형상, 혜성의 수색, 엄폐, 식, 인공위성, 병광성 등을 관찰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저반부에는 다양한 특수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시각과 위도 관측을 위한 자오이, 에스트롤레이브, 천정이 등에서 사용됩니다. 천체의 좌표 결정을 위한 좌호안에도 정밀 측미경이 사용되며, 중성선과 같은 특정 천체 관측을 위한 적도의에도 측미경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은 천체의 정밀한 위치, 운동, 변화 등을 관측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사진 관측입니다. 사진 관측은 천문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관측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대물경의 초점면에 사진 건판을 장치하여 천체의 이미지를 포착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관측은 천체의 위치, 움직임, 빛의 변화 등을 기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슈미트 카메라와 같은 특수한 관측 장비를 사용할 경우 초점면이 극단적인 곡면을 이루기 때문에 필름을 사용하여 압력을 가해 그 곡면에 밀착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천체 사진의 정밀도와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진 관측은 다양한 천체의 상세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이 이들 천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천체의 움직임을 장기간 관측하고 분석함으로써 우주의 동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다음은 광전 관측입니다. 광전 관측은 사진 건판을 사용하는 대신 광전 증배관을 활용하는 현대적인 천체 관측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천체로부터 오는 광량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천체의 밝기나 광도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병광성, 야천광, 황도광 등의 관측에 특히 유용합니다. 광전 관측은 2종 또는 3종 필터를 사용하여 천체의 색깔을 관측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천체의 스펙트럼 정보를 제공하여 그 천체의 화학적 구성, 온도, 밀도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별의 빛을 전기적으로 증광하는 특수 전자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광전 관측을 가능하게 하여
천체의 빛과 색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사진 관측보다 빛의 변화를 더 빠르고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체 분광 관측입니다. 천체 분광 관측은 대물경 초점부에 분광 장치를 장착하여 수행하는 관측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천체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분해하여 그 스펙트럼을 연구함으로써 천체의 화학적 구성, 온도, 밀도, 동적 상태와 같은 물리적 성질을 조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광 관측에는 프리즘 또는 광학 격자를 사용하여 천체에서 오는 빛을 분해합니다. 태양과 같이 빛이 충분히 강렬한 경우 프리즘보다 분해능이 높은 광학 격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얻은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천체의 다양한 특성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체 분광 관측은 태양의 여러 현상을 관측하거나 특수 필터를 통해 단색광으로 태양의 전면 또는 코로나 등의 특수 부분을 관측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별과 은하의 진화, 은하계나 우주의 구조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분광 관측은 천체로부터 방사되는 전파도 포착할 수 있는데 전파의 경우 빛에 의해 공간에서의 흡수나 산란이 적고 방사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우주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곳에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 천문학 관측입니다. 전파 천문학 관측은 천체로부터 방사되는 전파를 포착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빛과는 다른 방사기구를 가진 천체 현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며 은하계나 은하의 구조, 항성의 진화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파망원경은 지상에 설치된 거대한 안테나로 전파 천문학에서 주요한 관측 도구입니다. 이 망원경들은 우주의 깊은 곳에서 오는 약한 전파 신호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별, 행성, 은하, 퀘이사 등 다양한 천체의 전파 방출을 관측합니다. 전파 관측은 빛에 의해 관측되지 않는 천체나 현상을 탐색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전파 천문학은 또한 우주의 극초전파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고 전파 망원경은 먼지나 가스에 의해 가려진 천체 영역을 탐색할 수 있으며 별의 생성과 진화, 블랙홀의 존재와 같은 우주 현상을 탐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파 천문학 관측의 발전은 여러 전파 망원경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매우 정밀한 전파 이미지를 생성하고 우주의 깊은 곳에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파 천문학의 범위와 정밀도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적외선 관측은 우주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적외선 망원경은 적외선 파장대, 즉 0.7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파장에서 천체의 복사를 검출합니다. 이러한 적외선 관측의 특징을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지구의 대기는 가시광선과 전파 파장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장에 대해 불투명합니다. 이는 지상에서 적외선 관측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10 마이크로미터보다 긴 파장의 적외선은 지구 대기에 의해 쉽게 흡수되므로 우주에서 관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짧은 파장대에서는 지상 망원경을 사용하여 관측이 가능합니다. 지구 대기 속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적외선 관측을 위해서는 이들 분자의 영향이 적은 높은 고도의 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적외선 관측을 위해서는 망원경과 검출기를 매우 낮은 온도로 냉각해야 합니다. 이는 망원경과 검출기 자체가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로 인해 관측 데이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냉각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적외선 우주 망원경의 수명은 이 냉각제의 양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적외선 우주 망원경에 충분한 양의 냉각제가 실려 있지 않다면 망원경과 검출기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겨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외선 관측은 지구의 대기 조건, 망원경의 위치, 그리고 냉각 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행됩니다. 이러한 관측은 우주먼지 구름이나 별의 형성과 같은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외선 망원경은 지구상의 여러 지점에서 중요한 천문학적 관측을 수행합니다.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 정상 고도 4,200m에 위치한 나사의 적외선 망원경과 영국의 적외선 망원경은 적외선 관측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망원경들은 1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의 적외선 파장대에서 관측이 가능하며 이 지역에 위치한 다른 대형 천문대들도 8에서 10m 구경의 대형 망원경과 함께 적외선 관측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관측기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근적외선 영상과 분광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으며 이들의 파장 범위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특정 파장 범위에서의 관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파장에서는 지구대기의 투과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에서 13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L밴드와 16에서 25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Q밴드 관측은 지상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대기의 투과도가 비교적 높긴 하지만 대기 분자의 흡수선이 강하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중적외선 관측은 대부분 고분산 분광 관측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중적외선 영상 관측과 저분산 분광 관측은 우주 망원경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를 통해 더 깊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외선 망원경은 지상과 우주에서 다양한 파장대의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외선 우주 망원경의 역사는 1983년 발사된 적외선 천문 위성으로 시작됩니다. 이 망원경은 12, 25, 60, 100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에서 전 천체를 관측했습니다. 이후 적외선 우주 망원경의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1995년에는 적외선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었으며 이 망원경은 2.5에서 240 마이크로미터 파장에서 분광 및 영상 관측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적외선 우주 망원경 분야에서의 중요한 진보였습니다. 2003년에는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어 개별 프로그램별로 관측을 수행했으며 2009년에는 허셜 우주 관측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허셜 우주 관측소도 개별 프로그램별 관측을 수행했으며 적외선 우주 망원경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아카리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었으며 이 망원경은 중적외선에서 전 천체 탐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에는 나사가 주도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우주 망원경은 주로 적외선 천문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현존하는 광학 우주 망원경 중 가장 큰 규모의 망원경이며 우수한 적외선 분해능과 감도를 갖추고 있어서 멀고 어두운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중반에는 여러 새로운 적외선 우주 망원경들이 발사 예정입니다. 이들 중에는 스피어 X 우주 망원경과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망원경들은 적외선 우주 망원경 기술의 최신 발전을 대표하며 우주 관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력도움입니다. 중력도움 또는 스윙바이 기법은 우주 탐사를 위한 항법의 한 방식으로 매우 기교적이면서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특정한 천체의 중력장을 이용하여 우주선의 속도를 높이거나 궤도를 변경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슬링샷 효과 혹은 그래비트 어시스트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우주선이 중력의 도움을 통행료 없는 우회로로 사용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중력 도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탐사선은 행성이나 달과 같은 천체의 중력장에 진입하여 그 천체의 운동에너지 일부를 빌려 속도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체의 중력장은 탐사선을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탐사선은 그 중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궤도와 속도를 조절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천체와 탐사선 간의 상대적인 운동량 보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중력도움은 1970년대에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사의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그리고 보이저 1호와 2호는 이 기법을 사용하여 태양계 바깥 가장자리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우주선은 주로 목성과 같은 가스 거대 행성의 강력한 중력을 이용하여 속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 방법은 우주선이 천체에 접근함에 따라 천체의 중력이 탐사선을 끌어당기면서 속도를 증가시키고 탐사선이 천체를 지나쳐갈 때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탐사선을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탐사선은 천체의 중력장을 벗어날 때 더 높은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천체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서 오므로 탐사선은 추가적인 연료를 소모하지 않고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력도움, 즉 스윙바이는 다른 행성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인 호만 궤도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만 궤도는 두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두 행성 사이를 이동하는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호만 궤도를 이용할 경우 미션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반면, 스윙바이 기법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이바이는 스윙바이와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나 주로 천체의 근접 관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행성 탐사선이 특정 행성에 착륙하지 않고 가까이 지나가면서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법의 핵심적인 장점은 탐사 임무의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추진제의 양을 줄임으로써 발사 비용과 우주선의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주 탐사 임무의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추가 연료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우주선의 적재 용량을 다른 과학 장비나 연구 재료로 채울 수 있게 되어 미션의 과학적 가치가 증가합니다. 지금부터는 스윙바이 기법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윙바이 기법의 역사는 인간이 우주를 탐사하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기법은 현대 우주 탐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스윙바이의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이미 제안되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이 기법은 우주 항법의 혁명을 가져왔으며, 특히 1970년대에 그 중요성이 급부상했습니다. 우주 탐사 초기에는 로켓 기술의 한계로 인해 우주선을 운용하는 데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했고, 이는 탐사 임무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당시의 추진 기술로는 태양계 외부로 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스윙바이 기법이 도입되면서 우주 탐사는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스윙바이 기법의 실제 사용은 1960년대 미국의 마리너 프로그램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으며 태양계 내의 행성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마리너 10호는 수성과 금성을 지나며 스윙바이 기법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행성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는 나사의 파이오니어 10호와 파이오니어 11호 탐사선이 스윙바이 기법을 사용하여 우주의 더 멀리 있는 구역을 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는 1972년에 발사되어 1973년에 목성을 스윙바이 했으며,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1호는 1973년에 발사되어 먼저 목성을 지난 후 1979년에는 인류의 탐사선으로서는 처음으로 토성에 도달했습니다. 보이저 프로그램은 스윙바이 기법의 진정한 잠재력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각각 1977년에 발사되었고, 스윙바이 기법을 이용하여 목성, 토성, 천왕성 및 해왕성과 같은 태양계의 거대 가스 행성들을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임무들은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나 대성간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보이저 탐사선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스윙바이는 이후에도 갈릴레오호, 카시니호, 주노호 등 많은 우주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각각은 태양계 내의 다양한 목적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윙바이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호는 1989년에 발사되어 몇 번의 스윙바이를 거쳐 1995년에 목성의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윙바이 기법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우주 탐사선은 필요한 연료량을 줄이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탐사선이 더 많은 과학 장비를 탑재할 수 있게 하여 우주 탐사의 과학적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결국 스윙바이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고 탐사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우주 탐사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태양 또는 다른 별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뜨거운 플라즈마 대기로 그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기층이 태양 주변을 마치 왕관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기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의 광채가 달에 의해 가려지면 코로나는 밝게 빛나는 고리로 관측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장치인 코로나 그래프를 사용하면 일식이 아닐 때에도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태양의 광채를 가리고 주변의 코로나만을 촬영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탐구해볼 만한 점 중 하나는 코로나의 열 특성입니다. 놀랍게도 코로나는 태양의 표면인 광구보다 약 200배 정도 더 뜨거운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광구의 표면 온도가 약 5800 켈빈인 반면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에서 300만 켈빈에 이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밀도는 광구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그만큼의 빛을 발산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온도와 밀도 차이는 태양의 구조와 다양한 열역학 원리에 따라 발생합니다. 코로나가 뜨겁게 가열되는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태양의 복잡한 자기장 구조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현상, 그리고 광구에서 올라오는 열 에너지 등을 포함한 여러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의 분포는 태양의 활동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동이 적을 때 코로나는 주로 적도 지역에 집중되며 극지방에는 코로나 홀이라 불리는 영역이 형성됩니다. 반면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는 코로나는 태양 전체에 걸쳐 더 고르게 분포합니다. 태양 외의 다른 별들도 자신만의 코로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항성 코로나는 X선 인공위성을 통해 관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별들의 코로나는 태양의 코로나보다 훨씬 밝게 빛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의 높은 온도는 특이한 분광학적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18세기에는 미지의 원소 코리듐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에서 이러한 특성은 이미 알려진 원소들이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보이는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양의 코로나는 태양 주위를 둘러싸는 매우 뜨거운 전리 가스층을 의미합니다. 전리란 원자나 분자의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이때의 주체는 주로 수소입니다. 태양의 주성분이 수소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주성분 또한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는 그만큼의 높은 온도로 인해 전리되어 전자와 양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수소가 가진 스펙트럼 선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 전리가스의 밝기는 태양의 광구에 비해 상당히 희미합니다. 광구로부터 나오는 백색광이 코로나의 전자에 의해 산란되어 흰색으로 빛나게 되지만 이 밝기가 광구의 밝기보다 많이 약해서 일상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양의 코로나를 명확히 관측하는 경우는 개기일식 때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코로나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로나 그래프인데 이는 일종의 망원경으로서 광구 부분을 가리고 코로나만을 관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지구의 대기나 대기 중 먼지의 산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곳에서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그래프를 고도가 높은 기구에 탑재하여 대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코로나를 관측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최신의 천문 관측 기술을 활용하여 X선이나 초자외선 영역에서도 코로나의 관측이 가능해져 인공위성을 이용한 상시 코로나 관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가스는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이 현상을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태양풍은 지구에도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태양이 지속적으로 코로나의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태양대기는 약 1개월 만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의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 원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태양면에서 발생하는 음파가 코로나까지 운반되어 이 온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가열 문제입니다. 코로나 가열 문제는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의 한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태양 코로나의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수백만 켈빈 높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에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문제는 태양의 코로나, 즉 태양을 둘러싼 대기의 가장 바깥층의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열온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하지만 태양에서는 이와 반대로 코로나가 훨씬 더 뜨겁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열역학의 이해와 맞지 않습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는 약 5800켈빈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을 태양 광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온도는 대략 100만에서 300만 켈빈에 이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이르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더 낮은 온도를 가진 광구로부터 더 높은 온도의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열이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코로나 가열 문제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파동 가열 이론입니다. 1949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에브리 샤츠만에 의해 제안된 이 이론은 태양 내부에서 생성된 다양한 파동들이 코로나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태양은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플라즈마는 고체나 액체, 가스와는 다른 상태의 물질입니다. 플라즈마 내에서는 특히 자기음영파와 알페인파와 같은 다양한 파동들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기음영파는 자기장에 의해 변형된 음파이고 알페인파는 플라즈마 내부의 매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파동입니다. 이러한 파동들은 태양 광구의 불규칙한 운동에 의해 생성되며 일정 거리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결국에는 코로나에서 열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파동이 실제로 코로나로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완전히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음영파는 압력이 낮은 채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부분 광구로 반사됩니다. 알페인파는 코로나에 도달하자마자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한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페인파가 다른 형태의 파로 변형될 수 있으며 이 변형된 파동이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코로나를 가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에는 소호, SOHO, Solar and Heliospheric Observatory 태양 관측 위성을 통해 태양 코로나를 가로지르는 파동이 실제로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성은 극자외선 영역에서 태양을 관측하며 자기 음영파 같은 파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동들은 코로나를 가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분만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선플레어에 의해 생성되는 알페인파 같은 다른 형태의 파동들은 지역적으로만 발생하여 코로나의 균일한 온도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2004년에는 TRACE Transition Region and Coronal Explorer 위성이 태양 대기에서 100mHz 주파수의 파동을 관측하였고 소호 위성이 UVCS Ultraviolet Coronagraph Spectrometer 기기를 이용하여 태양풍 속의 이온의 온도를 측정하여 높은 주파수의 파동의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파동들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보다 낮지만 태양풍에 있는 이온들의 운동으로 간접적으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2005년에는 SOLIS Spectrograph for Integral Field Observations in the Near Infrared가 태양 광구에서 나오는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이 소음은 광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파동들의 결과로 여겨지며 이러한 파동들은 태양 코로나를 가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도 태양 코로나의 가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관측이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나사의 태양 탐사선 파커호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태양 코로나를 가열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슈퍼문입니다. 슈퍼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특별히 크고 밝은 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슈퍼라는 말 자체가 특별히 크다나 최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문이란 바로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온 상태, 즉 근지점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달이 가득 찬 상태, 즉 보름달일 때의 모습을 슈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바다의 수면이 더 높이 오르는 해수면 상승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슈퍼문이 발생하는 날에는 달이 1년 중에서 가장 크게 보입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항상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지구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지구와 가깝게, 때로는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거리는 대략 35만 7천 킬로미터입니다. 슈퍼문일 때 달은 평소보다 14% 더 크게 보이고 30% 더 밝게 보입니다. 이를 반대로 표현하면 미니문이라고 불리는 달은 슈퍼문보다 더 작고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와 가까워질 때 바닷물의 차이, 즉 조차가 커지지만 이것이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착시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달이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 특히 커 보이는데 이는 실제로 달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지평선 근처에 있어도 그것이 슈퍼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보름달인 상태를 말하며 이때 달은 특히 크고 밝게 보입니다. 다음은 주기, 즉 발생 빈도입니다. 주기란 어떤 사건이 반복되는 시간 간격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달의 주기, 즉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번 도는 시간은 대략 한 달입니다. 따라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 근지점과 가장 먼 위치 원지점에 각각 도달하는 것은 1년에 12번씩 매달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러나 슈퍼문이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근지점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슈퍼문이 되려면 근지점에 도달한 달이 보름달 상태여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가 매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슈퍼문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 정확한 주기나 빈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통해 슈퍼문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1월 26일 오후 8시 17분에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35만 6,462km로 근지점에 가까웠고 이때 달은 보름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4일 오후 8시 24분에도 달의 거리가 35만 6,511km로 슈퍼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975년, 1972년, 1990년, 1993년 등에도 슈퍼문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렇게 슈퍼문이 발생하는 주기는 일정하지 않고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 슈퍼문의 발생 패턴을 알 수 있지만 미래의 슈퍼문 발생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